Hello and welcome to Decoded, the AI Conversations. Autonomous vehicles, cars that can think and drive on their own, are one of the most prominent examples of physical AI today. We're diving into the present state of autonomous driving and the direction it's moving, where the global competition for future mobility is higher than ever. And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from last time, we are joined once again by Dr. Kang Sung-ju, along with Han Ji-hyung, co-founder and CEO of Autonomous A2Z.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초로 한국에서 만든 한국산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들은 모두 수입을 해서 저희 소프트웨어만 얹어서 이제 한국에서 운행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국산화율이 90%가 넘는 한국형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경주 에이펙의 공식 자율주행 운영사로 선정돼서 에이펙 정상회담장을 중심으로 보문호수를 한 바퀴 돕니다. 차량은 안에 운전석이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무인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고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슬로프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승객이 타시는 것과 같이 타셔서 편안하게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 차량을 타고 이게 미래의 너희들 세대에서 만들어갈 기술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저희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자동차 산업도 이 아이들에게 좋은 계기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2025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운행된 무인버스 로이가 네. 바로 오토노머스 A2Z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장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그 행사 기간에 앞서서 한 달 정도 먼저 시범 운행을 이제 했었었는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먼저 했었었는데, 일단 일반 시민들께서는 다들 이게 어느 나라 차지? 네, 국산 자율주행 차라는 거를 우선 생각을 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그 차가 외관적으로도 되게 박스형으로 해서 예쁘게 생겼지만 타보면 실내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의자들만 이렇게 지하철 한 칸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이제 놀라시고요. 행사에 참석하셨던 이제 해외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도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이런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셨고요. 그 로이라고 하는 차가 국산 부품화율이 90%가 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러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부품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네.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강 박사님,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단계가 있다는데 네. 이 무인버스 로이는 4단계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이 레벨이 각각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자율주행 단계는 이제 안전 기준에 따라서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0단계는 그냥 일반 자동차겠죠.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아예 안 들어있는.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특히 딱 한 가지 기능으로 해서 운전을 조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다면은, 신형 차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주행 보조 시스템들, 뭐 크루즈해서 뭐 레인을 파악을 해서 이제 핸들을 조금 보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차와의 거리를 항상 유지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2의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의 레벨 2는 지금까지 적용이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는 레벨 3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탑은 해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 기능을, 예를 들어 공사장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 위험 요소가 나타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그 자율주행 기능을 넘겨받아서 운전을 하는 거를 3단계 기능, 이제 4단계라고 하는 데서부터 거의 완벽하게 자율주행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선탑자 없이, 그다음에 감독관 없이 완벽하게 운행을 하는 게 4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단계는 그래도 뭐 기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5단계는 이런 어떠한 제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게 5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글로벌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이 레벨 4단계, 네. 5단계로 가기 위한 레벨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4단계, 5단계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뭐 법, 제도, 보험, 뭐 예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차가 안전할까? 자율주행차가 안전할까? 그리고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일 수도 있지만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며, 사고 났을 때 2차적으로 내가 어떻게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외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이 다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상용화가 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수용성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웨이모라든지 로보택시를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이 하루빨리 많은 차들이 전부 자율주행이 되면은 오히려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요?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호 체계 중에 하나가 스탑 사인이거든요. 이 스탑 사인에 반드시 네 바퀴가 모두 서야 되는데, 스탑 사인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인식을 하고 모두 서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면은 느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속도도 상당히 네. 빠른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양쪽에 이제 그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해서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그 스크린에 차 종도 다 다르게 나오고요.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든지 자동차라든지 그게 다 보이나요? SUV 같은 오. 것들도 다 이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심지어는 양쪽에 걸어가고 있는 인도의 사람들도 표현이 되는데, 강아지를 들고 이렇게 같이 갈 수도 강아지까지요? 있잖아요. 강아지도 표현이 강아지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객체를 인식하는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구나. 그래서 타보고 나서 느낀 점은 오히려 이렇게 자율주행이 저는 수용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단 한 번만의 경험으로. 네, 맞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저희 회사도 전국에 이제 10여 개 도시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도시마다 뭐 한두 대, 많게는 뭐 대여섯 대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체험을 못 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강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차를 느낄 수 있게끔 대규모 실증을 어느 한 곳에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타보면 의외로 이게 사람보다 안전하네? 이게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런 법이나 제도들도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법이나 제도도 사실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토노머스 A2G가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로 세계 11위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오토노머스 A2G만의 강점이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는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순위에 있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업들은 택시를 모델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은 승용차 베이스, 네. B2C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을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택시 모델이나 아니면 승용차 모델보다는 무인 배송 아니면 무인 셔틀버스 같이 특정한 지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특수 목적차, 요즘에 PBV라고 하는데 특수 목적차의 자율주행을 이제 컨셉으로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 전략 방법에 대해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순위권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술 순위를 매기는 거에 가장 큰 포지션 차지하는 게 상용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만 개발하고 결국 상용화될 수 없으면 세상에서 잊혀지는 기술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상용화에 접근을 하느냐 방법인데 저는 이 기존 완성차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승용차 베이스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영역, 스타트업은 인원도 제한적이고 자금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은 자본과 인원을 가지고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특수 목적차 시장을 타겟으로 한 거죠. 물론 택시 시장이나 일반 승용차 시장이 훨씬 크긴 하지만 그만큼 거기에는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바라보지 않은 작은 시장 여기를 저는 집중해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네. 시장을 바라보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전략적으로 네, 네, 네.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네네네. 적용됐던 네.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특수 목적차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특수 목적차 시장,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시장이라고 해요. 네네네. 이 마을버스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현대자동차, 테슬라,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을 들어오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자율주행차 한 대를 개발하나 만 대를 개발하나 개발 인력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인력들을 쏟아부어서 어떤 시장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을 볼 것이냐 했을 때 이 작은 시장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 시장인 거죠.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핵심적으로 파고들면 이 작은 시장도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시장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이 시장만 먹고 살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비록 시작은 작게 시작을 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점점점 PBV라고 하는 특수 목적차 시장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이 들어가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서 쌓인 기술과 노하우로 이제 B2C 영역, 택시 영역, 승용차 영역으로 점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의 기술 전략도 펼칠 수 있는 게 이런 작은 시작부터 시작하는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면은 기존에 약간 적게 존재하고 있던 마을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면은 오히려 그 마을버스 시장 자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노소 상간벽지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사를 못 구해서 네.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시장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운전기사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커지고 싶어도 커질 수가 없는 시장이었던 거죠.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네, 언제나.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구간이 운전하기도 굉장히 이제 힘든 구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영역이 기술로서 들어와서 대체를 한다면은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을 하려면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거를 보면은 되게 널찍하고 한적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테스트 같은 경우. 네, 사실 이렇게 처음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나오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 자율주행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도시 자체가 워낙 땅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반 도로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준 KCT라고 하는 모형 주행 시험장이 있습니다. 네, 뭐 몇만 평 부지에 가보면 실제 마을이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도 있고 뭐 고가 도로도 있고 이런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모형 도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그곳에서 먼저 1차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차가 안정하다라는 게 검증이 되면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정해준 자율주행 시범지구라는 곳에 가서 또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시범지구는 그냥 일반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고요. 일반 뭐 자동차라든지 시민이 다 다니는 그런 마을 도시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자율주행 시범지구가 만들어진 곳이 한 15개에서 17개 도시에 지구로 따지자면은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가까이 되는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네네, 선정이 되어 생각보다 있네요.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하고는 다르게 도로에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라든지 되게 복잡한 환경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특별한 뭐 학습법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딩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솔루션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전국에 뭐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그리고 30개에 가까운 이 시범 단지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많은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런 도로의 변수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 뭐 불법 보행자,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변수들을 다 모으면 저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율주행차를 이제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뭐 저희 회사는 지금 뭐 전국에 약 뭐 50여 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당연히 뭐 시뮬레이션 상태로도 하지만 뭐 미국, 중국과 같은 바이두, 뭐 웨이모 같은 회사들은 뭐 1000대에서 2000대 차량을 가지고 실도로에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이제 하고 약 뭐 3, 4년의 시간 동안 데이터 취득하고 2, 3년의 기간 동안은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증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최근 UAE 기업과 합작 법인을 네.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럼 해외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 미래 자동차 산업이 좀 주목해야 될 지역은 네.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노렸던 지역은 동남아,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뭐 글로벌 랭킹 순위 뭐 10위권에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다 미국, 중국 회사들입니다. 네. 미국, 중국 회사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들은 미국,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대해 나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실제로 그래서 웨이모도 보시면 샌프란에서 시작을 해서 뭐 LA로 왔다가 텍사스로 왔다가 계속 그 미국 내에서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이제 저희는 생각에 우리는 한국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면 미국, 중국이 자국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수요는 있지만 아직 기술력이 없는 동남아, 중동을 먼저 가서 점령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그 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지역의 교통 환경에 따른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 나라에 맞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그 나라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기술력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면 사실 후발주자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이제 힘든 게 이 자율주행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재빠르게 이제 중동으로 이제 뛰어가서 이제 중동에서 사업을 이제 확대를 했고요. 저희가 합작한 이제 G42 그룹, 중동의 오픈 AI라고 하는 굉장히 큰 중동 최대 AI 이제 기업입니다. 지난달 국빈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중동에 AI 기업,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선에 나온 기업이 이제 G42라고 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그 회사와 저희가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중동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협력을 맺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이제 마무리 현재 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자율주행 이 기술이 어떤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차별화된 전략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원하는 차는 택시 모델도 있지만은 이런 특수 목적자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중동 외에 이제 싱가포르도 진출해 있고 일본도 진출해 있는데, 여기는 도시국가, 싱가포르 도시국가, 중동은 왕조 국가다 보니까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공버스, 대중교통 위주의 이제 시장인 거죠. 여기를 먼저 저희는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제 진출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미국, 중국의 이런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이런 시장의 전략을 다르게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피지컬 AI가 완전히 구현된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사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지금 단계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무인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생각은 자동차가 가진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동차는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수단, 이동수단의 개념인데, 이제 이게 다양한 기술들과 접목되면서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다양한 내가 컨텐츠로 연결이 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르게 발달되고 있는 다양한 통신 기술, IT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게 저는 미래 이제 피지컬 AI가 탑재된 모빌리티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전화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기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통화만 하는 기능은 사실 10%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원 기능은 전화의 목적이었던 거죠. 지금은 핸드폰이 아무도 전화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걸 더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개념 자체가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화기의 기능, 그 개념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와서 바뀌듯이 자동차의 개념이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으로서 탈바꿈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래에는 자동차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유의 수단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공유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주행이다 보면은 우리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만약에 전부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은 주위에 어떤 공간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목적지까지 가고, 주차난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차난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차를 대려고 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주차난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적지에 내려주고 이 차는 알아서 여유 있는 공간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온다면은 저는 주차난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도 미래형 플랫폼의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유익한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t's all for today. Join us again next time as I return with Dr. Kang to sit down with another leader shaping Korea's AI future. Thanks for watching.